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연일 전쟁 반대를 외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보란 듯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주하는 이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면은 지금 중동 지역이 말 그대로 살얼음판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지금 동시에 전쟁을 3개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란까지 공격하겠다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도대체 그 중동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3면 전쟁, 뭐 다면 전쟁, 뭐 누구는 이제 7면 전쟁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티 반군, 그다음에 그 하마스,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와 이렇게 그 3면의 전쟁을 하면서 또 네네. 이란과 또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확전 일로에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네네. 이제 그럼 왜 이것이 벌어졌냐라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0월 7일 날 그 악사의 그 홍수라고 하는 그 하마스의 군사 작전으로 벌어진 이 1년 넘게 벌어진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그 군의 그 목적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네. 하마스의 괴멸과 인질 구출. 그 250명 이상의 그 인질들이 잡혀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하마스를 괴멸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하마스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그 후원을 했던 헤즈볼라, 이제 더 확대하자면 그 저항의 축 세력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힘을 빼는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소위 말해서 하마스를 괴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사 작전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일단은 그 레바논에서 펼치는 군사 작전이 지금 저희가 확대가 될 것인가 안 될까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제한된 전쟁이고 소위 말해서 레바논 남부 지역을 약간 버퍼존, 완충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얘기하고 있어서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하마스 괴멸을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군사 작전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군사 작전이 이반되는 그 상황에서 조금 확전의 가능성, 왜냐하면 계속 충돌이 이어지니까요. 그럼 확전의 위험성도 지금 내포하고 계속 그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1년 전에 시작됐잖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굳이 이런 산단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모든 일들 따지고 보면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깁니다. 이거를 제가 그 설명을 하자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그렇게 네네.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근데 요거는 잡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1917년에 있었던 벨포어 선언, 뭐 후세인 맥마흔 서한, 뭐 네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로도 나왔죠. 피터 오툴이 나오는 아라비아 로렌스에서 그렇죠. 나오는 그 이야기. 네네. 그다음에 뭐 사이크스 피코 협약을 해서 프랑스와 영국이 했던 비밀 협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그 팔레스타인, 그다음 이스라엘 그 땅을 두고 영국이 3명의 당사자하고 그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네네. 한 땅을 두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됐는데 물론 저는 그 해석을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그 이후에 상당 부분 자신들이 벌여놓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땅을 후세인한테도 가문한테 주면서 또 파이잘한테는 그 동생입니다. 그 이라크 왕국을 만들어주는 등 할 조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양국의 이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물론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가서 하면 너무 길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영국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중동에서 우리가 더 이런 돈을 지불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1차 중동전이 발발하죠. 그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이 계속 197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랍은 참패를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가장 큰 피해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그 중동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땅도 빼앗기고 이제 난민 신세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통제를 받는 어떤 국가 없는 그 국민들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유지되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피해로 아랍 해방 전선이 나와서 자기네들도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사는 이어지다가 2006년도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마스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더 이상 그 피해로나 아랍 해방 전선 아이들도 너무 이제 기득권이 돼서 잘 싸우지 못하니 좀 더 선명성을 갖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인 하마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선거에 승리를 하면서 이제 주 세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원래 2006년 그 총선에서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원래 팔레스타인 총선은 의회 의석이 132석인데 네네. 하마스가 그 총선에서 이겨서 74석을 가져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집권 여당이 된 것이거든요. 과반수네요. 과반을 네네. 넘었죠. 과반을 넘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네들은 테러리스트 그룹이. 그래서 2006년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아는 가자 지구에 높은 그 옹벽을 쌓고 네. 얘네들을 말려 죽이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008년에도 한번 충돌이 있었고 2012년에도 한번 충돌이 있었고 2017년이 충돌이 있었고 계속되는 그 충돌 국면에서 이어지다가 2023년도에 또 한 번 크게 충돌하는 게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하마스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하마스의 테러 행위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저희가 그 배격을 해야 되지만 이 역사를 왜 이 분쟁이 일어났느냐 해서 이렇게 보자면 이스라엘 측도 자기네들 책임에서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가해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 거슬러 올라가면 몇천 년 전 구약 성경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마스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마스가 공격했으니까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해서 대항하고 복수하면 되는데 왜 지금 레바논, 예멘, 심지어 이란까지 이스라엘이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하마스가 10월 7일 날 그 군사작전, 악사의 홍수 군사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네. 헤즈볼라와 그다음에 이란의 IRGC 혁명수비대죠. 이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초기 생각해 보면 우리 이스라엘이 하마스 세력 본거지를 갔더니 북한 무기도 발견됐더라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근데 그런 그 북한제 무기, 그런 러시아제 무기를 어떻게 하마스가 가질 수 있었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헤즈볼라, 그다음에 IRGC 이런 세력들이 그들을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왜 그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역의 헤즈볼라 근거지를 다 형해화시키겠다고 얘기하냐면 네네. 그 남부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하마스 세력과 그 국경을 맞닿아서 계속 왔다 갔다 인사들이 오가면서 정보도 주고 그들에 대한 무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소위 말해서 가자지구 밑에 있는 라파 우리가 얘기하는 필라델피 회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굴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네네. 것들을 다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괴멸하기 위해서는 진짜 괴멸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꾸 그 하마스에 지원을 하는 세력을 어느 정도 형해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 남부에까지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그 위협을 주는 하마스를 괴멸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작전 하에 또 지금 레바논 남부까지 공격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란, 그다음에 헤즈볼라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를 뽑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하마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뿌리는 못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란과 헤즈볼라와 싸우고 레바논 쪽 헤즈볼라와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게 세계 국가와 지금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마스만은 우리가 완전히 축출해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란은 왜 직접 싸우지 않고 이른바 포워드 디펜스라고 하죠. 대리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래 이게 이란의 그러니까 원래 그 군사 작전입니다. 이게 뭐 원래 종심전 이런 걸로 이야기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결국 이란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의 그 전쟁터를 자기 본토에서 가장 먼 데에서 벌어지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이란 내부가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가장 먼 곳에서 전쟁이 되고 거기서 수행을 함으로써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의 안보를 좀 강력하게 쥐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나폴레옹 얘기를 종종 듣는데 나폴레옹이 이게 모스크바 러시아를 치러 갔을 때 전쟁은 이기지 않았습니까? 모스크바를 함락하죠. 그러나 네. 졌습니다. 왜? 보급로가 길게 늘어지면서 자기네들이 그 보급로와 그 보급선이나 후방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보급로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약해지면서 전선이 약해지면서 끝내는 그 러시아군한테 진 거 아닙니까? 네네.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본인들 다 잘 압니다. 이스라엘과 소위 강대강 붙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네들의 안보 전략 차원에서 가장 그래도 이스라엘과 대면했을 때 가장 자기네들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그 군사 작전이 지금 말한 대로 그림자 전쟁, 대리전을 통해서 그 전선을 넓혀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고자 한다면 정말 먼 길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이란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해서 그림자 전쟁, 아까 뭐 프런트 전쟁, 그다음에 뭐 프록시 전쟁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중동 하면은 저희 같은 사람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사우디가 중동의 맏형님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사우디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는가? 이건 왜 그렇습니까? 뭐 일부 학자 선생님들은 이게 시아파, 순니파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란이 시아파고 시아파의 그 저항의 축, 소위 말해서 시아 크로센트, 시아 초승달 국가들이 다 참여해서 사우디는 뒤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분석은 한 20%만 맞다고 보고요. 네네. 이거는 현실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그 국가개조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국가개조 사활을 건 국가개조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 뭐 어마어마한 돈을 집었죠. 근데 이게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 해외 직접 투자를 받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든 어떤 그런 경협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하는 홍해 구상이라든지 네옴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국가 그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 이익이 되는 그 상황인데 이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겁니다. 1차, 3차, 4차 중동전을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팔레스타인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73년, 74년 우리 석유 파동이 있었던 그렇죠. 거는 사우디가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왜 모든 전 세계가 이스라엘 편만 들고 우리 아랍 편을 안 들어?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 자원을 무기화해서 쓸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엠바고 석유를 안 팔면서 우리가 석유 파동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그 사우디는 원래 말씀하신 대로 큰 형님이고 그리고 거기도 순니파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엔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시아파 순니파 그런 갈등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기네들을 끈끈하게 만들었던 정체성 정치. 우리는 같은 무슬림이야. 아랍이야, 아랍계야 이런 것들의 그 끈끈한 그 정체성 정치가 이제 슬슬 무너지고 국익, 이익 현실 정치가 이제 들어와서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자기네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그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런 명분 그런 것보다 자기네들의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번 복기해 보시면 10월 7일 그 하마스가 알-악사의 홍수 작전을 하기 전에 국제 뉴스에서 가장 떠들었던 뉴스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곧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아브라함 협정에 이제 가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스라엘과 같은 한 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터뜨렸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때 이 시점에 이렇게 터뜨렸냐 하마스가 작년 전쟁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왜 그럼 지금 앵커분이 질문해 주신 대로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전쟁에서
참여를 안 하고 뒤에 있느냐? 그것은 자기네들 국익 관점에서 이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럼 진짜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그 평화협정, 그다음에 그 정전협정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요번에 최근에는 이란 외무상도 이제 MBS 살만 그 지금 왕세자죠 만나서 네네.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게 평화협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정전협정을 갈 건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뭐 그냥 막말로 그냥 아예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조금 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란이 대리전을 많이 치렀다라고 했는데 또 이상한 게 10월 1일에는 네.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미사일을 직접 날렸어요. 이건 네. 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미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놓은 덫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자꾸 이렇게 덫으로 가게 자꾸 끌어당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네네. 이유가 뭐냐면 7월 30일, 7월 31일 날 그 어떻게 보면 이란의 그 대리전을 치르는 헤즈볼라의 그 군사사령관 그 푸아드 슈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폭사됩니다. 그다음에 7월 31일은 소위 말해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서 왔던 그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수장인 하니에가 이란 안에서 암살당하거든요. 네. 자기네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큰 형님이 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 세력들이 다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리고 9월 21일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그 7월 이후부터 그렇게 그 수장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는 그 확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자제를 했었는데 네네. 9월 21일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에 대한 군사 작전을 들어가서 공습을 들어가죠. 그런데 처음에 그래서 헤즈볼라가 도와달라 얘기합니다. 근데 페제스키안이 확전이 되면 안 되니까 안 도와주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스랄라가 죽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180발의 그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쏘아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미국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세계의 경찰인데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조금 그 애매모호한 게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는 막 편을 들어주다가 그러다가 이란이 대응을 하면은 대응을 갖다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경고를 갖다가 하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이스라엘 편을 들까요? 이게 왜냐하면 요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이해하는 게 이스라엘 로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로비는 한 20-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이스라엘만큼 미국의 국익에 부합이 되는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을 보면 그 이스라엘만큼 어떤 급변 사태가 있을 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군사작전을 100%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당연히 미국과 친우방이지만 군사적으로는 그런 힘을 투사할 능력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생존이 미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익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미국 법으로도 돼 있습니다. Qualitative Strategy Initiative라고 그게 뭐냐면 Military Initiative라고 뭐냐면 Qualitative Strategy Edge라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당히 자기네들의 그 하나의 자산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는 그 아이언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그 무적 요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게 만들어질 때도 미국이 2억이나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벙커버스터, 미국이 쓰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을 다른 나라한테 팔지 않지만 이스라엘한테는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왜냐하면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 면을 봐야지 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왜 미국이 자꾸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는데도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반만 맞는 분석이고 네네. 왜 그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싸고 도느냐. 어차피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나 이런 것이 미국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최고 국익은 역시 군사적인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석유 시설, 정유 시설에 대한 타격이 언급되기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시적이기는 했지만은 유가가 거의 한 9%, 10%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석유 막 수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네네. 막 학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나와서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이게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생산하는 석유량은 340만 배럴입니다. 1일 하루에. 네네. 근데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은 1억 배럴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생산하는 석유량은 3.4%밖에 안 됩니다. 3%네요, 진짜. 3%. 네네. 근데 3%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란은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자기네들이 석유를 누구한테 파느냐? 중국, 러시아밖에 팔지 못합니다. 네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국제 시장에 이란 정유 시설이 타격을 받는다고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하신 대로 위협이 되니까 10%가 올랐었죠. 그러다 어제는 이제 4.6%가 석유가가 또 떨어지면서 안정화를 좀 찾았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석유 그 위협이 당연히 이제 불확실성이 오고 이란이 정유시설에 공격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하면 당연히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네네. 석유값은 올라가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석유 시장은 이미 너무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급자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석유는. 그래서 좀 그걸 보면 아실 것 같고 지금 뭐 이미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이란이 생산하는 3.4% 300만 배럴은 충분히 자기네들이 그게 비더라도 자기네들이 증산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걱정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 현 우리 행정부가 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빨리 우리나라 공군 수송대를 보내서 레바논 우리 그 국민들 있는 네네. 그 국민들 다 교민들 다, 예, 표신시켰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미국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최근 4월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의 그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으로 국으로 인정하느냐 이럴 때 우리는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 편만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인권 문제고 국제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고 잘했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이럴 때 팔레스타인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팔레스타인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중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 러시아나 중국에서 비토가 있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그냥 미국의 편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권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표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우리 정치적 명분, 국제사회의 그 명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상당히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괜히 저희가 더 들어가서 전쟁에 확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선을 두고 이제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인권적인 거 이런 것들은 목소리를 내고 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 교민들의 안전에 100%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이제 확전 일로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잘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든 유가가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